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명의 1543년 오늘 6번째 시간 그리고 7장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천하가 근대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어떤 식으로 붕괴돼 갔나 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1543년 유럽에서 코페르니쿠스가 땅과 하늘, 인류와 신의 위치를 바꾸는 그 해에 일본에서는 이 유럽에서 건너온 철포를 수입해서 새로운 근대를 향하는 비상구를 열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같은 해에 어느 시점에 조선에서는 성리학이라는 체제를 유지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이데올로기를 고착화하는 서원이라는 기관을 설립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역사의 진행 방향이 조금씩 바뀌었는데 그게 흘러서 천하가 붕괴된 시점까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서 끌려간 혹은 조선에서 건너간 도공들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라는 거대한 근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데 작은 나비 날개짓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조선에서는 도공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의 가치를 알아보지 않고 오히려 신분체제라는 거대한 프레임 속에 도공들을 가두어 놓고 억압함으로써 근대를 향하는 자그마한 스텝들을 무시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장 이제 일본의 굴기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주요 세력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특히 더 그렇죠. 이때까지 벌어졌던 일들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은 이야기입니다. 1543년보다 조금 전 조선에서는 은이라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은을 재련할 수 있는 회치법이라는 첨단 기술이 발명됐는데 조선에서는 이를 방치했습니다. 그 방치된 기술력이 어느 틈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와미 은광이라는 곳에서 지하에 숨어져 있는 그 가치를 재련하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그 은은 이후에 교류의 수단, 거래 수단으로 떠오르게 되죠. 이어서 철포가 일본으로 수입이 되는데 이 철포가 또한 일본에서 몇몇 일본인에 의해서 조선으로 건너옵니다. 조선 정부, 중앙 정부까지 그 철포가 올라오지만 조선에서는 이 철포의 가치를 알아보지 않고 혹은 무시를 해버리고 방치를 해버립니다. 각각 명종 때와 선조 때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금의 반도체에 비유할 수 있는 그 도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도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류사적 가치를 외면을 하고 무시를 하고 그를 생산을 하는 모든 공예를 담당하고 있는 장인과 공인, 테크니션과 엔지니어들을 무시를 버렸죠. 아예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이 누적되고 쌓여서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 버립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뭉뚱그러지더니 수직적인 질서로 점철되어 있던 천하라는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세계로 가버립니다. 정글 같은 수평적인 힘의 세계로 지구촌이 움직이고 있는데 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바람에 세계 속에 조선은 점점 뒤처지고 말게 되죠. 은, 철포, 도자기, 세계 이 모두가 근대화를 의미합니다. 근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근대입니다. 이 세계로 가는 길에 필요한 요소들이 바로 저 구체적인 은, 철포, 도자기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인식과 각성이었는데 이 모두를 조선은 놓쳐버렸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조선이 놓친 게 아니라 조선을 지휘하고 통치하고 있던 지도부에서 놓쳐버린 겁니다. 지금 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짝이 없는 그런 가치로운 자원들이었죠. 이를 모두 그때마다 놓쳐버렸던 겁니다. 500년 동안 그 자원들을 조금씩 손으로 잡기만 했었다면 기회가 될 수가 있었는데 이를 포착하지 않음으로써 그 기회가 순식간에 위기로 돌변해서 조선을 찾아온 겁니다. 1793년 청나라 걸륭제 때 청나라 최전성기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영국 제국에서 맥카트라는 사람이 사절로 파견이 돼서 교류를 요청을 합니다. 수평적인 교류를 요청하는데 걸륭제는 이를 거부를 하죠. 그리고 50년 뒤 아편전쟁이 터집니다. 부도덕하지만 힘에 의해서 청나라가 완벽하게 영국에 깨집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은 문득 깨닫죠.
청나라가 이때까지 통치해왔던 그 수평적인 천하 질서는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제 이 아시아마저 세계 속으로 포섭을 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자원의 현장, 자원의 보고로 삼아야겠다라는 서세 동점의 제국주의 시대가 개막이 됩니다. 아편전쟁 이후에 내란이 터집니다. 태평천국의 날입니다. 이 모든 걸 보고 있던 일본이 마침내 미국의 강요로 개항을 합니다. 그리고 1856년에 2차 아편전쟁이 터지죠. 이 모든 급변하고 있는 이 모든 위기들을 일본은 대지마라는 작은 섬에 있는 네덜란드 동인도에서 무역 대표부를 통해서 속속들이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거부하는 것보다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의 선각자들이 메이지 유신이라는 아마 그때까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중상층으로부터의 개혁과 혁명, 메이지 유신이라는 근대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 근대화 작업의 주도 세력 중에 두 세력이 바로 사가번과 사찌마번이었습니다. 사가번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랑스 파리 무역 박람회에 이 도자기를 출품함으로써 어마어마한 자금을 모으고 이를 통해서 군비 증강에 나섭니다. 이를 옆에서 보고 있던 사찌마번의 나리아키라는 사람은 산하공단을 만들어서 더한 근대화 작업에 뛰어들지요. 그리고 이 메이지 유신의 주역, 어쩌면 가장 큰 주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조슈번이라는 번입니다. 굉장히 크고 굉장히 부자인 그런 번입니다. 몇 달 전에 암살된 아베 총리가 이 조슈번, 그러니까 야마구치현 출신입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 조슈번에서는 요시다 쇼인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시다 쇼인을 정한론의 선구자라면서 굉장히 한국의 반한적인 인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자체 모든 포장을 벗기고 본다면 이 요시다 쇼인은 일본 근대화의 시대 정신을 사람들한테 가르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어쩌면 메이지 유신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시다 쇼인은 이 30대에 이 조슈번의 하기라는 시에 쇼카 손죽구라는 작은 서당을 만듭니다. 거기에서 근대를 가르칩니다. 저렇게 우리나라의 웬만한 서당보다 작은 그런 나무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모든 인재들을 불러서 막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과목이 무조건 근대입니다. 우리는 새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한창 조선에서는 서당과 향교에서 서운에서 너무나도 정교하고 세련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때 요시다 쇼인이 다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각각의 번이 아니라 일본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일본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무조건 서양 세력이 다가올 때 무조건 문을 걸어 잠그는 소양이, 오랑캐를 배척하는 그런 소양이가 아니라 이들을 적극적으로 맞이를 해서 이들을 공부를 해서 이들과 대적할 수 있는, 피하지 않고 대적할 수 있는 대양이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부국과 강병이다. 부국과 강병은 지금 현재의 막부 시스템 하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가치다. 따라서 우리는 혁명을 해야 한다. 젊은 사람들 피가 끓죠. 서양에서 청나라에서 밀려오는 그 모든 외세에 대해서 일본은 무기력하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막부를 타도하고 천황을 앞세워서 혁명을 하라는 겁니다. 피가 끓습니다. 그 피가 끓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야마오 요조, 이노우에 가오루, 엔도 긴스케, 이노우에 마사루. 몇몇 사람들의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모두 그 들어본 적이 있는 그 사람들 이름은 우리가 어찌 보면은 언뜻 들으면은 치가 떨리는 식민지와의 원흉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일본 쪽에서 보면은 근대 아버지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헌법의 아버지고 야마오 요조는 공학의 아버지며 이노우에 가오루는 외교의 아버지입니다. 엔도 긴스케는 화폐의 아버지며 이노우에 마사루는 철도의 아버지입니다. 헌법, 공학, 외교, 화폐, 철도 이 모두가 근대를 만드는 모든 변수들입니다. 이 다섯 사람들, 저 시오카 손죽구라는 작은 서당 출신인 이 다섯 사람들을 조슈 오거리라고 부릅니다. 이 다섯 사람들은 막부의 눈을 피해서 영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조슈 번에서 보낸 사람들이죠. 영국에서 근대를 눈으로 목격을 하고 피부로 체험을 합니다. 큰일 났다. 이 나라들과 대적했다가는 망한다. 멸망한다. 라고 공포에 질려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욱더 근대에 대한 공부, 학습과 나라를 부국하고 강병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 데 몰두를 하고 실천을 합니다. 일본의 연대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1543년에 다네가시마라는 작은 섬에 포르투갈 사람들을 태운 중국 배가 도착을 해서 그 포르투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철포를 일본에 건네줍니다. 무기를 수입을 했습니다. 이 무기를 따라서 성경책이 들어오고 기독교가 종교가 들어오고 상업이 들어옵니다. 서구 물품이 들어오고 서구 문명이 들어옵니다. 그 문명을 소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문명을 소화하는 가장 좋은 직접적인 창구는 나가사키에 있는 데지마라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에 의해서 수입된 그 문명을 토착화해내고 자기네 걸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편 전쟁 이후 숱한 일이 터집니다. 나중에 이 화면을 정리를 시켜놓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1840년 아편 전쟁이 터졌는데 데지마에 있는 네덜란드 무역 대표부를 통해서 그 위에 모든 정보를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나서 미국에서 개항을 하라 그러니까 개항을 하고 영국과 맞붙겠다고 조슈번이 전투를 벌이고 사츠마가 또 영국과 전투를 벌입니다. 사가번과 사츠마번은 각각 배를 만들고 대포를 만듭니다. 그리고 막부에서는 큰 배를 각각의 작은 번에서는 만들지 못해 금지령을 내렸었는데 함께 만들자면서 대형 선박 건조 금지령을 해제를 합니다. 그러고 요시다 쇼인이 쇼카 손죽구를 만들어서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근대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연표를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에 의해서 강제로 문호를 개방당하니까 바로 그 미국으로 사절단을 보냅니다. 적이었던 미국에 사절단을 보내서 미국으로 배워옵니다. 영국에게 전쟁을 걸었다가 패하고 나니까 그 조슈번이 영국으로 비밀리에 유학생들을 보냅니다. 그 조슈 오거를 보냅니다. 사츠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과 전쟁을 벌이고 참패를 하고 나니까 그 영국으로 유학생들을 보냅니다. 그 조슈와 사츠마 이 둘은 원래 앙숙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앙숙이었고 그 당시도 앙숙이었습니다. 그 앙숙이 갑자기 손을 잡습니다. 그러더니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일으킵니다. 그 메이지 유신이 한창 진행되던 1871년 그 메이지 정부를 구성하고 있던 고위 관계자들 권력자들 3분의 1이 미국과 유럽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사절단을 보냅니다. 자그마치 1년 10개월 동안 미국과 유럽으로 와서 근대를 배워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내전이나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사협정을 맺습니다. 너희들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정쟁을 하지 않겠다. 쿠데타를 하지 않겠다. 대신에 잘 배워오라. 무조건 일본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샅샅이 배워오라. 라고 신사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그 정부를 유수정부라고 불렀습니다. 남아있는 정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1년 10개월 동안 미국과 유럽 온갖 곳 크고 작은 모든 나라를 돌아오면서 샅샅이 배워오고 샅샅이 기록을 해옵니다. 그 모두가 메이지 유신이 벌어지기 이전부터 데지마라는 작은 섬 혹은 그 이전에 다네가시마라는 작은 섬에서 시작된 교류가 저 문명이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인식된 문명으로부터 조금이라도 흘러나오는 것들을 배우겠다는 그런 노력과 실천과 그 모든 소화하겠다는 소화력이 만들어내는 지성사의 산물이죠. 그 사절단들을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쯤 되는 이와쿠라 토모미가 단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 사진을 찍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저렇게 가운데 있는 이와쿠라는 일본식 상투를 하고 일본이 전통 복장을 하고 저렇게 구두는 유럽 복장, 유럽식으로 어정쩡한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872년 1월 달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이 사절단이 열차를 타고 미국 대륙을 횡단을 해서 시카고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와쿠라 토모미가 사진을 또 찍습니다. 그 사진은 이렇습니다. 상투를 자르고 단발을 했습니다. 일본 전통 복장을 버렸습니다. 한 달 동안 미국 대륙을 횡단을 하면서 근대를 눈으로 복격을 한 겁니다.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어마어마한 자본과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국가와 일본은 상대할 수가 없다. 이러기 위해서는 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옷을 갈아입은 겁니다. 그 가운데 이쪽으로 보면은 이 이와쿠라 사절단 다녀온 이후에 다시 독일로 가서 헌법을 공부를 하고 옵니다. 완전히 갈아 끼우고 온 겁니다. 이보다 100년 전 난가쿠라는 학문을
배운 일본의 한 의사가 해체신서라는 책을 쓰면서 그 서문에 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실로 면목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 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옛날의 관습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서양 의학을 이해할 수 없고 서양 의학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선언이었죠. 이를 이와쿠라 토모미가 지휘한 이와쿠라 사절단, 그리고 이 사절단이 돌아와서 이끌었던 메이지 정부는 몸으로 실천을 했던 겁니다. 그 상징적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고 사건인 거죠. 그리하여 1876년 1월 25일 청나라 실세인 북양대신 이홍장이 일본 공사 모리 아리노리를 만납니다. 만났던 이유는 이보다 몇 달 전에 1875년에 조선에서 벌어졌던 우뇨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뇨 사건은 일본이 이렇게 근대화를 이룬 뒤에 조선과 평등한 근대 조약을 맺기 위해서 조선에 계속 접근을 했었는데 조선은 오랑캐와 조약을 맺을 수 없다면서 거부를 했죠. 그랬더니 일본이 미국 흉내를 내면서 우뇨라는 영국제 군함을 보내서 강화도로 포격을 해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정부는 절대 조약을 맺을 수 없다고 거부를 했죠.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기 때문에 조약을 맺을 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모리 아리노리, 미국 유학파 젊은 30대 모리 아리노리가 그럼 내가 가서 물어보겠다 라고 해서 갔던 겁니다. 그래서 만난 첫날에 속국이라 할지라도 조약 맺는 거는 뭐 대충 뭐라고 했던 얼버무리는 소리를 들은 다음에 이렇게 다음날 50대 이용장과 30대 모리 아리노리가 대화를 나눕니다. 이용장이 묻죠. 왜 귀국은 서양 옷을 입는가? 아리노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옛날 옷은 놀기는 좋았지만 열심히 일하는 데는 절대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싶지 않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용장이 꼰대 소리를 합니다. 의복제도는 조상에 대한 존중 표시다. 만세 후대까지 이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리 아리노리가 정색을 하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조상이 지금 살아있어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1000년 전 우리 조상들은 중국 옷이 당시 일본 옷보다 우월했기 때문에 중국 옷을 택했습니다. 남의 나라 장점이 보이면 일본을 어떻게든 배워서 따라합니다. 그게 일본의 미풍장속입니다. 이용장은 그래도 옛것이 좋은 것이요 하는 식으로 얼버무리면서 차를 마시고 이 대화는 끝이 나죠. 바로 이 말, 이 무서운 말입니다. 남의 나라 장점이 보이면 일본을 어떻게든 배워서 따라한다. 그게 일본의 미풍장속이다. 따라하는 것도 무섭습니다. 더 무서운 건 남의 나라의 장점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교류를 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알아야지 따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기 위해서는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 교류를 일부는 제가 처음 시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진왜란보다 이전에 벌써 저 미지의 유럽이라는 서구 세력과 교류를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교류에 의한 정보가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이 쌓이다 보니까 지성으로 변하고 그 지성이 따라 배우겠다는 혁명을 하겠다는 지혜로까지 성장하게 된 거죠. 남의 나라 장점.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이 6글자 가지고 있는 뜻이 역사적인 뜻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런데 조선에서 일본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보냈던 사절단, 이 통신사 중에 1719년에 다녀왔던 신유한이라는 통신사가 있었습니다. 신유한이 해유록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사카는 서적의 많음이 실로 천하장관이었다. 천하장관이었다. 조선은 책이 없었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조선은 책이 없는데 오사카는 서적이 천하장관이었답니다. 그 교류를 통해서 얻은 정보, 그 내부에서 자기네들의 무수한 갈등과 토론에 의해서 나온 책들, 중국에서 수입한 책들, 조선에서 수입한 책들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서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유한 이렇게 덧붙이죠. 어찌하여 하늘은 무심하게도 오랑캐에게 이런 부귀 헌나를 누릴 수 있게 한단 말인가라고 질투밖에 안 하고 돌아옵니다. 저 천하장관이나 한 서점을 보고 왔다면 조선으로 돌아와서 조선에도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야 하는데 이를 왕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자기 문집에 천하장관이었다. 근데 왜 이 천하장관을 왜 신은 하늘은 저 오랑캐들한테 누리게 하는가라고 한탄했던 겁니다. 왜 그랬느냐?
교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 일본이 정보를 유통하고 누적하고 있는 사이에 그네들이 이때까지 보았던 남의 나라 장점을 계속 흡수하고 누적시키고 있는 사이에 조선은 저렇게 조선의 지식인들, 조선의 외교관들은 그저 천하장관을 한탄만 하고 있었죠. 신유한이라는 사람이 무식하거나 전능해서가 아닙니다. 조선의 세계관이 그랬던 겁니다. 그 큰 프레임 안에서 신유한은 그저 한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용장과 모리 알리노리가 대화를 나눈 뒤 바로 그 다음 달 조선 강화도에서 일본과 조선이 강화도 조약을 맺습니다. 조선의 최초의 근대 조약입니다. 이 조약을 다 맺고 나서 미야마도 오카즈라는 일본 수행원이 조선의 전권대사 신헌에게 이렇게 충고를 해줍니다. 귀국은 마치 이때까지 깊은 산속에 있는 것과 같아서 국외의 일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각성한 이후 후회할 만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조선 대신 신헌이 나는 수염이 크게 흔들릴 정도로 껄껄 웃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미 일본은 충고를 할 정도로 성장해 있었고 조선은 그 충고마저도 충고로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세계에 대해서 안식이 없었던 것이요. 1840년 아편전이 터졌을 때 조선 또한 무탄 정보원과 사신들을 보내서 아편전쟁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자그마치 5년이 걸립니다. 5년 동안 조선은 고급 관료들을 사신으로 보내고 연행사라 그럽니다. 연행사를 보내고 장사치들과 민간인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합니다. 5년 뒤에 조선 정부가 결론을 내립니다. 한자로 세 글자입니다. 무사의. 아무 일 없다. 황제가 바뀐 것도 아니고 나라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저 해변가에 있는 나라 도시 몇 개를 서구 오랑캐에게 개방을 했다고 하더이다 라고 보고를 하니 아무 일이 없던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조선의 정부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조선은 손을 놓고 거칠게 다가오는 서구 제국주의의 물결을 그대로 방치를 했었습니다. 바다에서는 동해에서 서해에서 남해에서 이양선들이 계속 드러늘고 있는데 우리는 교역할 자격이 없다. 청나라 황실에 가서 이야기하라 라고 얘기하고 다 쫓아보내고 그랬습니다. 청나라 오랜 교역의 경험이 있었죠. 하지만 그 교역은 조공을 통한 천나라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청나라라는 청황실이라는 천재 나라가 있고 그 밑에 와글와글 이렇게 쪼무레기 오랑캐들이 모여서 갖다 바치고 바친 만큼 혹은 바친 만큼보다 더 주는 쿼터제의 무역과 쿼터제의 인식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편전쟁이 한번 깨지고 나니까 우리도 한번 근대화를 해보자 라는 동도서기, 동양의 정신은 그대로 두고 서구의 기술만 배워오자는 동도서기, 동치중흥이라는 것을 시도를 합니다. 그때 미국으로 어린 아이들을 유학을 보냅니다. 이 유학생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간 어린 아동이라 그래서 유미유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미유동을 100여 명을 한나라시에 배를 태우고 보내는데 예쁜 옷을 똑같이 입히고 똑같은 복장을 하고 이름도 개명을 시킵니다. 예쁘게. 백조처럼 배에 올랐다라는 어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런 거였습니다. 테니스를 배우고 크리켓을 배우고 카누를 타고 요트를 타고 성경을 배우고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서양화, 서화가 돼가는 겁니다. 기술만 배우고 오랬더니 이 사람들을 보낼 때 감독관을 딸려 보냈었는데 그 감독관이 몇 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점검을 합니다. 그 점검한 날의 풍경이 이렇게 사파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일기장을 봅니다. 자세히 봤더니 이 변발한 선생이 보고 있는 일기장에 자유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감독관이 본국으로 전문을 보내죠. 아이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기술을 안 배우고 서화가 됐다. 그래서 어느 날 10년 안 되는 어느 시점에 이 사람들은 모두 강제 소환이 되고 학업은 중단이 돼버립니다. 그 당시 이미 일본에서는 수천 명의 유학생들이 벌써 유럽과 미국으로 나가 있었죠. 지금은 유학은 뭐 도피성 유학이다 뭐든 말도 많은데 그 당시에는 나라 돈으로 보낸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국력과 미래에 대한 호기심과 미래에 대한 책임을 뜻하는 것인데 그 책임의 양이 저렇게 차이가 나고 질적으로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리하여 1894년
조선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벌입니다. 청일전쟁이라고 합니다. 기이하게도 두 나라가 벌린 전쟁의 전쟁터가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의 아산만 앞바다 풍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평양까지 올라간 다음에 평양에서 대륙으로 와서 마침내 청나라가 지게 되죠. 그런데 이 전쟁은 어찌 보면 유학생들의 전쟁입니다. 일본의 해군을 지휘했던 지휘관들은 모두 유학생들이었습니다. 스보이 고조, 도고 헤이하치로, 가와하라 요이치, 사카모토 하치로타 모두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출신들입니다. 청나라도 똑같았습니다. 옥스퍼드 출신, 그리니치 출신, 란셀러 공학대 출신 이런 사람들인데 이 중에는 물론 유미유동 출신도 있었습니다. 참패를 합니다. 청나라가.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청나라 본인마저도 그리고 일본마저도 자기네들이 이기리라 초기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방 딱 전투를 치러보고 일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자들은 청나라는 인종을 고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이긴다. 정신이 안 됐던 겁니다. 그리하여 실질적인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 전투를 공식으로 종료시키기 위해서 조약을 맺는데 그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이듬해 벌어졌던 시모노세키 조약 또한 유학생들의 협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무스 무네미스, 이토 미요지, 이노우에 가스노스케, 무스 히로키치,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 같은 유학파들이 총출동해서 자기네들 배운 근대 법리를 다 따지면서 청에게 협상을 강요를 하죠. 청나라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스 출신 마건충, 그리고 영국 출신 오연방, 그리고 영국 출신 나풍록 이런 사람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왔지만 전쟁도 긴장 진데다가 이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해박한 근대에 대한 지식과 정교한 법리에 이 청나라는 더 이상 싸움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배상금을 약속을 하고 그때가 자기네들이 속국이라고 우겨왔던 조선의 독립을 공식으로 인정을 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은 체결이 됩니다. 청나라 안에 있는 영토까지 할양하는 굴욕적인 그런 조약을 맺게 됐죠. 청나라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일본이 그때까지 400년 동안 누적시켜 왔던 근대 기술과 근대 정신, 이들이 융합해서 자기네들이 토착화해낸 일본식 근대화가 승리했던 겁니다. 그 근대 정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적자생존과 부국강병이었습니다. 지금은 국제법이 생기고 그 국제법이 만든 시스템 하에서 서로들 간에 양보를 해야 한다라는 데 암묵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지만 이 합의가 오기까지 저 적자생존이라는 정글 같은 근대 세계가 지속이 됐었죠. 그 지속된 근대 세계 속에서 일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근대 정신과 근대 기술로 무장을 해서 부국강병을 해야 한다는 절박한 생각을 일본의 지도부는 가지고 있었고 청나라는 그 정도가 덜했던 겁니다. 부패하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 때 일본 측 대표인 이토 히로부미가 중국 측 대표인 이용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인, 10년 전에 제가 천진에서 드렸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중국이 계약해야 한다고.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제외하니 유감입니다. 그때 1885년, 10년 전에 85년에 일본과 청나라는 천진에서 조선의 갑신정변 처리 문제를 두고 조약을 맺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천진조약이라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조선의 운명이 옆에 있는 두 강국에 의해서 좌우돼 버렸으니까요. 어찌됐든 그때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그렇게 중국도 빨리 계약을 하셔야 한다라고 충고를 했죠. 그랬더니 이용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께서 중국이 나라가 넓고 사람이 많아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하셨거늘 일을 하지 않아서 지금 제가 많이 참교합니다. 참교합니다.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아시아 대륙을 호령했던 호랑이 큰 나라 중국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한쪽으로는 내부 체제가 부패했다는 그런 사실도 있었고 더 크게는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 정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대라는 새로운 수평적인 세계 질서를 준비하지 않았던 역대 중국 지도부의 무능과 위선과 자만에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일본이 중국을 무너뜨렸습니다. 뭐가 남았을까요? 조선이 남았습니다. 이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에 붕괴되는 조선 이야기를 아프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의 1543년 박주근입니다.